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황혼을 함께하세요. 으악!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그 남자를 짓누르는데 제가 그냥 걸어가서 그 바위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남자 저에게 반한 것 같더라고요. 33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들에게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 없는데 저의 인생은 이날부터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해 여름은 진짜 유난스러웠어요. 장마라고는 하는데 이건 뭐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수준이었죠. 공기는 눅눅하고 비릿한 흙내음이 코끝을 찔러서 숨쉬기도 힘들던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산나물 바구니 하나 끼고 터벅터벅 하산하던 길이었거든요. 비가 하도 오니까 길은 이미 진흙탕이고 발을 뗄 때마다 장화가 쩍쩍 소리를 내며 진득하게 박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날 산에 있는 건 미친 짓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산 위쪽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운명이었나 봐요. 저 멀리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르 콰광. 산등성이가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거대한 고목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비바람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작게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 주세요 하는 그 가냘픈 목소리 있잖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뛰었어요. 빗물을 헤치고 가보니까 세상에나 웬 말끔하게 생긴 도련님 하나가 흘더미 속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거대한 나무뿌리랑 집채만 한 바위가 엉켜서 그 남자 다리를 딱 누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이미 사색이 돼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참 맑았어요. 비에 젖어서 축 처진 게 꼭 길 잃은 강아지 같아서 가슴 한 구석이 찡하더라고요. 일단 살려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바위를 딱 보니까 이건 뭐 장비 없이는 절대 안 될 물건이었어요. 성인 남자 대여섯 명이 붙어도 꿈쩍도 안 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통뼈에 힘 하나는 타고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들 못 드는 쌀가마니 세계는 거뜬히 짊어지고 다녔으니까요. 동네에서는 저보고 여자 장사라고 수군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흙 바닥에 발을 꽉 딛고 섰어요. 차가운 빗물이 장화 속으로 쏟아지는데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거친 바위 밑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자갈이 박히고 손톱 밑으로 거친 흙이 파고드는데 통증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이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저 남자가 산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죠. 으랴, 나도 모르게 기압이 터져 나왔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데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던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 보더라고요. 있는 힘껏 바위를 옆으로 밀쳐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는데 그때 알았죠. 아, 내가 또 일을 냈구나. 바위만 치웠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산사태는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위쪽에서 계속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꽤 키가 큰 남자였는데 제 등에는 아주 가뿐하게 얹혀지더라고요.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제 젖은 어깨에 닿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어요.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 있잖아요. 그게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더라고요. 진흙탕기를 미친 듯이 질주했어요. 뒤에서는 나무가 꺾이고 땅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오로지 등에 느껴지는 이 생명의 무게만 느끼면서 산 아래로 뛰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 그냥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를 살려야 제가 살 것 같았거든요. 가까스로 마을 초입병원에 그 사람을 내려놨을 때 제 몰골은 진짜 가관이었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고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돼서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남자가 제 옷소매를 떨리는 손으로 꽉 잡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평생 산골에서 흙만 파먹고 산 저한테는 너무 낯선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의 목소리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종갓집 외아들이라더군요. 사법고시인가 하는 걸 전국에서 1등으로 패스한 초엘리트 검사였다나 봐요. 대단한 집안 귀한 자식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그 남자가 제 집 마당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매일같이 꽃다발을 들고 오는데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내가 하시면서 저를 뜯어말리셨어요. 그 남자네 집도 마찬가지였겠죠. 고귀한 검사 아들이 산골 무지렁이 처녀랑 결혼하겠다니 아마 그 집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진우 씨, 제 남편 말이에요. 이 사람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버티는 단식 투쟁까지 해가며 결국 저랑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부모님을 이겨먹은 거죠. 결국 저는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았죠. 거대한 기와집에 비단 옷 입고 우아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대저택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자 지옥이었거든요.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표가 제 목을 조여올 줄이야. 제 괴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눈빛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시집가는 날 내리던 그 보슬비가 사실은 제가 앞으로 흘릴 눈물이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종갓집 대문을 처음 열고 들어갈 때만 해도 참 바보 같았죠. 마당이 무슨 운동장처럼 넓고 번쩍이는 기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데 제가 꼭 성에 들어가는 공주라도 된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가 꼭 감옥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윤 여사, 우리 시어머니요. 그 고상한 얼굴로 저를 딱 보더니 손가락으로 마당 구석을 가리켜요. 거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들이 있더라고요. 세탁기 돌리면 안 되냐고요? 어림도 없었죠. 우리 집안 전통은 손빨래라면서 기계가 빨면 옷감이 상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엄동설 안에 찬물에 손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끊어져 나갈 것 같아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빨래를 치대고 있으면 제 처지가 참 처량하더라고요. 힘 좋아서 산사태 바위도 들었다며? 이 정도 빨래는 일도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를 비꼬았어요. 제가 가진 힘이 꼭 짐승의 힘인 것처럼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 잘하는 일소 보듯 대했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 다 앉아서 밥 먹을 때 저는 부엌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남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었거든요. 종갓집 예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저를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시누이 소희는 더 가관이었어요. 이 애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붙들고 살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더라고요. 제가 부엌대기처럼 일하는 모습, 고된 노동 끝에 허겁지겁 밥 먹는 모습들을 찍어서는 우리 집 괴력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올려댔죠. 사람들이 댓글로 제 덩치를 비하하고 비웃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힘이 세니까 무거운 항아리 옮기는 거며 정원 돌덩이 나르는 거며 온갖 굳은 일은 다 제 차지였죠. 남들 눈에는 검사 사모님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저는 그 집안의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었거든요. 손마디는 점점 굵어지고 손등은 거칠어져서 피가 맺히는데 남편 진우 씨는 연수원이니 뭐니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가끔 진우 씨가 집에 올 때면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친절한 어머니 코스프레를 했죠.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냐고요? 당연하죠.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안이랑 등진 사람인데 저까지 징징거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냥 꾹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는 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명절이라도 되면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수십 명의 친척이 몰려오는데 그 많은 음식 수발을 다 저 혼자 했거든요. 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기름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운데 소희는 옆에서 제 뒷모습을 찍으며 산만한 언니의 전 부치기 기술이라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제가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당장 우리 부모님 욕먹을까봐 또 참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마당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제 턱을 획 치켜들더라고요. 그 차가운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천한 것은 우는 것도 요란스럽구나.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살 거라.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꽂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들 앞길을 막는다는 건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제 괴력이 가끔은 저 자신도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제 손에 쥐어진 행주가 찢어지고 나무 주걱이 뚝 부러지곤 했거든요. 이 힘을 나쁜 데 쓰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수천 번 되뇌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며 식기며 제 손을 안 거친 게 없었어요. 닦고 또 닦고 광을 내고 또 냈죠.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의 빛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예전에 그 건강하고 밝던 산골 처녀가 아니었어요. 눈 밑은 휑하고 얼굴은 반쪽이 돼서 꼭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죠. 그러다 진우 씨가 해외 연수를 가게 됐어요. 1년 동안이나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제 진짜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저 혼자 남겨진다는 거잖아요. 진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 윤 여사가 본격적으로 저를 사냥하려 들 거라는 걸요. 비행기 타러 떠나는 진우 씨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제 곧 폭풍우가 몰아치겠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긴 겨울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 말이에요.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죠. 남편이 공항 게이트로 사라지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저를 향해 짧게 내뱉더라고요. 이제 본색을 좀 드러내볼까?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단번에 바뀌더라고요. 시어머니 윤 여사요. 그 고운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는데 소름이 돋았죠. 남편이 공항 게이트로 사라지자마자 저를 안채 깊숙한 곳으로 부르더라고요. 거기엔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는 그놈의 청룡 화병이 있었거든요. 수억 원을 호가한다나 뭐라나. 암튼 그 귀하디 귀한 물건 앞에 저를 세워두고 빤히 쳐다보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 화병 닦을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힘이 워낙 세니까 손만 까딱해도 박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화병을 닦겠다며 비단 수건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아주 나지막하게 읊조렸죠. 내까지 께 감히 우리 집안대를 이어? 꿈도 야무지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챙그랑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찢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화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거였죠. 파란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팔방으로 튀고 제 발등에도 파편이 박혔어요. 피가 몽글몽글 솟아오르는데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윤 여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식한 년이 가보를 깼다. 우리 집안 기둥을 무너뜨렸어. 밖에서 대기하던 가사 도우미들이랑 시누이 소희가 순식간에 몰려왔죠.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깨진 조각이랑 제 얼굴을 찍어대더라고요. 괴력 며느리 결국 사고 쳤네. 뭐 이런 제목으로 올릴 게 뻔했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안 그랬다고 어머니가 직접 던지셨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듣더군요. 윤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척했어요. 이게 어떤 물건인데 내가 이 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부터 났거든요. 자식 잘못 키웠다고 동네방네 손가락질 당할 거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죠. 그때 윤 여사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게 분명한 이혼 서류였죠. 화병값만 수억 원인데 그걸 물어내든지 아니면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는커녕 화병값 변상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소나귀에 들어간 목재 탁자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금이 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탁자를 박살내고 다 뒤엎어버리고 싶었죠. 근데 참았어요. 남편 진우 씨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가족들이랑 싸웠던 그 시간들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 제 이름 석자를 적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글자가 번지더라고요. 도장을 쾅 찍는 순간 제 가슴에도 구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윤 여사는 그 서류를 낚아채더니 아주 차갑게 비웃었어요. 천한 것은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는 법이다. 찜 싸서 당장 꺼져.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제 낡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올 때 입고 왔던 그 투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문을 나섰죠. 하필이면 그때 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하늘도 제 처지가 불쌍했나 봐요. 시커먼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꼭 괴물 아가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를 집어삼키고 뱉어낸 그 괴물 말이에요. 비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내 안에 이 괴물 같은 힘, 시어머니가 짐승의 힘이라고 비웃던 이 힘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속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발걸음만큼은 당당하게 뗐어요. 가방 안에는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챙겨주셨던 작은 흘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죠.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힘들 땐 이 흙을 만져라. 손바닥으로 그 흘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더라고요. 두고 봐라, 윤 여사. 당신들이 깬 건 화병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구원줄이었다는 걸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제 그림자가 그날따라 참 길고 강해 보였어요. 쫓겨나듯 돌아온 고향 산골은 여전히 시리고 적막하더라고요. 비에 젖은 생생한 흙내음이 코끝을 찌르는데 그제야 살 것 같았어요. 화려했던 종갓집의 그 숨막히는 공기 대신 투박한 흙냄새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며칠을 방구석에 처박혀 울기만 했거든요. 근데 문득 가방 속에 넣어뒀던 그 흘주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그토록 아끼셨던 그 붉은 흙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거든요. 흙은 정직하다고 내가 쏟은 땀만큼 반드시 보답한다고 말이죠. 저는 무작정 아버지가 쓰시던 그 낡은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물레며 말라비틀어진 흙덩이들이 저를 반기더라고요. 작업장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진짜 보물은 이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계곡 쪽이었죠. 삽 한 자루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진물이 흐르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파 내려가니까 드디어 그게 보이더라고요. 은은한 빛깔이 도는 아주 찰지고 매끄러운 특수 점토맥이었죠. 그 흙을 한가득 퍼 담아서 작업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걸 떠올리며 반죽을 시작했죠. 근데 이게 보통 힘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흙 속에 숨어 있는 그 미세한 공기방울들 있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빼내지 않으면 가마 속에서 다 터져버리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기계를 써도 힘든 작업인데 저는 그냥 맨손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제 괴력이 여기서 빛을 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흙덩이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제 온 힘을 다해 내리쳤죠. 퍽퍽 하는 소리가 산속 정막을 깨우는데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주먹으로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밀어내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밟았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공기들이 피식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는데 그 소리가 꼭 시어머니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셔츠가 흠뻑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고 팔뚝 근육은 터져나갈 것처럼 부풀어 올랐죠.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흙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치대고 또 치대니까
어느 순간 흙의 질감이 변하더라고요.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묵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죽이 완성된 거죠. 그 반죽으로 작은 그릇 하나를 빚어봤어요. 물레를 돌리는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전율,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가마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 한숨 안 자고 불꽃을 지켰어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눈썹이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가마 안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마침내 가마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그릇 하나가 은은한 광택을 매며 저를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통 도자기라면 산산조각이 났어야 했죠. 근데 웬걸요.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만 내고는 바닥에서 통통 튕겨 오르더니 멀쩡하게 굴러가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번엔 망치를 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깡 하는 쇳소리가 나면서 망치가 튕겨 나가는데 그릇에는 실금 하나 안 갔더라고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흙과 제 괴력이 만나서 세상에 없던 절대 깨지지 않는 세라믹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걸로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름 회원에 제이를 따서 제이 세라믹이라고 이름 붙였죠. 투박한 산골 처녀 박혜원이 아니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CEO로서의 첫걸음이었어요. 억울하게 쫓겨난 그날의 눈물이 이 단단한 세라믹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 당신이 깼던 그 화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절대 깨지지 않는 인생을 빚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상 천지에 그런 냄비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홈쇼핑 생방송 스튜디오에 제가 직접 나갔거든요. 얼굴은 챙이 넓은 모자로 푹 가리고 투박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요. 쇼 호스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대본을 읽어대는데 저는 그냥 묵묵히 제 냄비 하나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죠. 솔직히 말해서 다들 비웃는 분위기였어요. 저게 무슨 세라믹이냐고, 그냥 무거운 돌덩이 아니냐고 수군댔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해온 오머해머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팔뚝 근육이 꿈틀거리는 걸 보고 카메라 감독님이 깜짝 놀라며 줌을 당기더라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게 얼마나 단단한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냄비를 바닥에 놓고 온 힘을 다해 내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스튜디오 천장을 뚫고 나갈 정도로 울려 퍼졌어요. 방청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보통 도자기 냄비라면 가루가 돼서 날아갔어야 정상인데 제 냄비는 바닥에 박힌 채로 멀쩡하게 저를 비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야외 주차장으로 카메라를 돌렸죠. 미리 준비한 5톤 트럭이 제 냄비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드득 소리가 나면서 타이어가 꿀렁이는데 트럭이 지나간 자리엔 흠집 하나 없는 냄비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박살 나지 않는 냄비, 괴력 여인의 세라믹이라며 난리가 났죠. 주문 전화가 폭주해서 서버가 마비되고 공장 문턱이 닳도록 대리점주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신비주의 전략을 썼습니다. 얼굴은 절대 공개 안 하고 제이 세라믹의 대표 제이로만 활동했죠. 돈이 들어오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통장에 찍히는 영의 개수가 매일같이 늘어나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사고 비단 옷을 입는 대신 저는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좋은 흙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쫓겨날 때 느꼈던 그 차가운 빗물, 그 억울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 사이 종갓집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윤 여사, 그 양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나 봐요. 아들 진우 씨가 검사랍시고 여기저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무리한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더군요. 남의 눈 피해서 큰돈 좀 벌어보려다가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사기꾼들이 윤 여사 주변을 하이에나처럼 에워쌌다더라고요. 사모님, 아드님 앞길에 이만한 투자가 없습니다.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종갓집 대대로 내려오던 문중 땅은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까지 담보로 잡혔다지 뭡니까. 시누이 소희는 한술 더 떴어요. 명품 신상 나올 때마다 제 오빠 이름 팔아서 외상으로 긁어대고 SNS에는 여전히 재벌가 딸내미처럼 행세하며 살더라고요. 속은 텅텅 비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법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있었던 거죠. 결국 터질 게 터졌어요. 믿었던 투자처가 유령 회사로 밝혀지고 윤 여사가 쏟아부은 수십억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거든요. 빚쟁이들이 종갓집 대문을 발길질하며 들이닥치는데 윤 여사는 기절초풍해서 안방에 숨어 있었대요. 세상 참 공평하죠. 제가 쫓겨날 때 비웃던 그 대문 앞에 이제는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빚은 세라믹은 갈수록 단단해지는데 그들의 모래성 같은 명예는 파도 한 번에 휩쓸려 나가고 있었죠.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받은 그 모욕, 그 눈물을 이자로 쳐서 돌려줄 시간 말이에요. 저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 여사님, 곧 뵙죠. 이번엔 제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드릴게요. 제 손에 쥐어진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제 눈빛이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 때문에 압류라고 적힌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그 문턱을 넘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마당에서는 빚쟁이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시어머니 윤 여사는 안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종갓집 안주인의 자존심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진흙탕에 처박힌 꼴이었죠. 해외 연수에서 갓 돌아온 남편 진우 씨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어요. 엘리트 검사면 뭐합니까?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 법전 뒤져봐야 답이 나오겠냐고요. 수십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 앞에서 그 똑똑하던 사람도 그냥 힘없는 아들이고 오빠일 뿐이었죠. 시누이 소희는 옆에서 명품 가방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발버둥 치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그 아수라장 속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매끈한 최고급 세단이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섰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지시기는 소리에 빚쟁이들의 고함이 뚝 끊기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제가 발을 내디뎠죠. 예전에 그 흙투성이 장화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수제화가 마당 흙을 밟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선글라스를 벗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발견한 진우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혜원아, 떨리는 그 목소리. 저는 대답 대신 비서가 건네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라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 앞으로 다가갔죠. 이 집 빚 제가 다 갚습니다. 일시불로요. 제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 여사가 기어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휑한 게 예전에 그 고상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요. 저를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내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 어깨가 참 작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깬 화병값은 이걸로 충분하겠죠. 저는 빚쟁이들에게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아내고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감돌았죠. 진우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건 다시 며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소희는 제 명품 옷이랑 차를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더라고요. 언니, 대박, 진짜 부자 됐어.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여전히 가방 타령이라니. 저는 무너져가는 기와집 처마를 올려다봤어요. 낡은 목재 틈새로 먼지가 떨어지는데 여기가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떨던 곳이 맞나 싶더라고요. 힘만 세고 무식하다며 저를 짐승 취급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생사여 탈권이 제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들었어요. 혜원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죽을 죄를 지었어. 이 집만은 지키게 해다오. 눈물을 콧물을 다 짜내며 비는데 솔직히 말해서 통쾌하기보다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나 싶어서요. 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해온 또 다른 계약서를 꺼냈죠.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이 집의 소유권을 제 법인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특별한 조건을 하나 덧붙였죠. 진우 씨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사랑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만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보며 아주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당신 가족들 내가 구했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죠? 제 눈빛에 진우 씨가 마른 침을 삼키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참교육 시간입니다.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노동, 그 땀방울의 가치를 당신들도 뼈저리게 느껴봐야 공평하잖아요. 마당에 핀 이름 모를 잡초 하나가 제 발끝에 짓밟혔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가 빚은 이 단단한 제2 세라믹의 정신이 될 거니까요. 제 법인 명의로 된 거대한 물류 센터로 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 넓은 공간에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의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게차 경고음이 들리는데 윤 여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고상한 안주인께서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일이나 있었겠어요? 저는 비서를 시켜서 미리 준비해둔 빳빳한 작업복 2벌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형광색 조끼에 낡은 안전화, 그리고 목장갑. 소희는 그 장갑을 보자마자 질색하며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이걸 입으라고? 언니 미쳤어. 나 손톱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소희의 징징거리는 소리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서에게 눈짓을 하니 바로 대출 계약서랑 채무 상환 계획서를 들이밀었죠. 제가 갚아준 수십억 원, 그거 그냥 준 거 아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여기서 하루 8시간씩 냄비 박스를 나르고 포장해야 그날 이자가 탕감되는 구조였죠. 윤 여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거친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비단옷만 걸치던 그 어깨에 뻣뻣한 작업복이 걸쳐지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엄동설 안에 찬물로 빨래할 때 저를 보며 비웃던 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시작하세요.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밥은 없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빚은 그 단단한 세라믹 냄비들이 박스에 담겨 줄지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꽤 무거워요. 일반 냄비보다 밀도가 높아서 하나만 들어도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거든요. 윤 여사가 첫 번째 박스를 드는데 허리가 뚝 소리를 내며 굽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소희는 박스 테이프를 붙이다가 그 아끼던 긴 손톱이 툭 부러졌어요. 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우는데 저는 그냥 위층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땀방울이 그들의 화장기 가득한 얼굴 위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서 팬더처럼 변하고 비싼 파마 머리는 먼지에 뒤엉켜 산발이 됐죠.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윤 여사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헉헉대더라고요. 혜원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숨이 차서 못하겠다. 애처로운 목소리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그 집에서 무릎 꿇고 바닥 닦을 때 다리가 저려서 좀 쉬려고 하면 당신이 뭐라 그랬나요? 천한 것들은 몸을 놀려야 잡생각이 안 난다며 물 한 모금 안 주지 않았나요? 저는 확성기를 잡고 센터 전체에 울리게 소리쳤습니다. 박혜원 씨, 아니 정규직 사원들처럼 똑같이 하세요. 요령 피우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희는 이제 울 힘도 없는지 멍한 눈으로 바코드만 찍고 있더라고요. SNS에 호화로운 일상을 올리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시커먼 먼지를 묻힌 채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노동의 쓴맛, 아니 땀의 가치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가 일부러 식단표를 짰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엌 바닥에서 먹던 딱 그 반찬들로요. 식은 밥에 짠지, 그리고 김치 한 조각. 윤 여사가 그걸 보더니 기가 막힌지 숟가락을 못 들더라고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는 장사 없죠. 조금 지나니까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대기실로 실려왔어요. 손등은 여기저기 긁혀서 피딱지가 안 잡고 무릎은 흙먼지로 범벅이 됐죠. 윤 여사가 제 손을 잡으려다 제 매끄러운 피부를 보고는 얼른 손을 거두더라고요. 자기 손이 너무 더럽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어머니,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제가 겪었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제 말에 윤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소희는 옆에서 꺽꺽거리며 흐느끼고 있었고요. 그들의 그 오만한 자존심이 제가 만든 단단한 세라믹 박스 아래 깔려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줘야 하니까요. 저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남편 진우 씨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가족들, 제가 아주 제대로 사람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물류 창고의 그 시끄러운 기계 소리도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서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저 멀리서 퇴근하는 윤 여사 뒷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그 꼿꼿하던 허리는 어디 가고 약간 굽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참 마음이 묘하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처럼요.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윤 여사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꾀죄죄하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제 눈을 피하던 그 양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제 매끄러운 손등에 닿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근데 그게 징그러워서가 아니라 그 거친 감촉이 꼭 우리 엄마 손 같아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윤 여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질었는지. 내가 이 손으로 그 힘든 일을 다 견뎠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짐승 취급했구나. 그 고집불통이던 입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생 이 사람을 증오하며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거칠어진 손을 보니까 제 미움도 흙탕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시누이 소희도 옆에서 꺽꺽거리며 울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나쁜 년이었어. 언니 고생하는 거 찍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 만들고.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소희가 제 품바지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데 철부지 동생 하나 사람 만든 것 같아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죠. 그때 진우 씨가 다가왔어요.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치고 서서 우리 셋을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보니 이 사람도 꽤나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죠. 혜원아, 고마워. 우리 가족 다시 사람 만들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내 진심을 알았어. 저는 진우 씨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분노, 억울함이 그 뜨거운 가슴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완성된 느낌이었죠. 번쩍이는 기와집이나 수억 원짜리 화병이 없어도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족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기로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제2 세라믹의 이사나 상무 같은 감투는 꿈도 꾸지 말라고요. 윤 여사는 공장 식당의 총책임을 맡기로 했고 소희는 고객 상담실에서 사람들의 고충을 듣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법을 평생 잊지 말라는 제 뜻이었죠. 어느덧 제2 세라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작업복을 입고 가마 앞으로 가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흙을 만지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죠. 흙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제가 마음을 다해 치대면 단단해지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금세 부서져 버리니까요. 요즘은 퇴근길이 참 즐거워요. 흙투성이가 된 채 웃으며 공장 문을 나서는 윤 여사랑 소희를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거든요. 가끔 윤 여사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린다는 전화를 하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냄비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이제 그 냄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련이라는 불덩이 속에서 수만 번 담금질을 거쳐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질긴 인연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나요? 그럼 저를 생각하세요. 산골 무지렁이 처녀에서 깨지지 않는 인생을 빚어낸 저 박혜원을요. 당신의 그 눈물과 땀이 결국 당신을
가장 단단한 보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우리 식구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집으로 향합니다. 제 손에 들린 세라믹 그릇 하나가 노을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네요. 제 인생